구란도 C가 뉴 스타일로 해서 페이스리프트 됐습니다.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전면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자인 변형하고 실내 디자인도 좀 변경됐지만 외형 디자인에서는 전면에 집중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 그릴이 좁던 부분에서 두 개 이렇게 새로 바로 된 그릴로 바뀌었습니다. 그 밑에 그릴 부분, 하단 부분이 크롬 부분이 살짝 꺾여서 윙을 좀 형상에 한 것 같은 느낌이 받는데 다소 좀 어색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세로로 길게 뽑았다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릴 하단 부분에 이렇게 틈틈이 파인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곧 출시하게 될 Y400이라고 그거 디자인하고 꽤나 많이 유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릴 부분 디자인이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쌍용의 패밀리 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릴 부분이 하고 헤드라이트가 일체가 돼서 차체가 전체적으로 넓어져 보이는 효과를 보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꽤나 근사하게 멋지게 드레스업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특징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11개 LED가 점점점 박혀 있는 부분도 디자인 포인트고 잘 변화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범퍼 하단 부분에 안개등하고 이제 턴 시그널이 아랫부분으로 들어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후면부 디자인하고 유사한 형태로 이렇게 좀 알록달록 기교를 부려서 한 거고, 이제 프론트에 이제 카메라가 하나 생겼는데, 실내 변화 중에 하나가 프론트 카메라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 고속주행에서 동작하지는 않고요. 이제 저속에서 멈추거나 파킹하는 그럴 때 앞부분을 좀 비춰줄 수 있는 안전장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측면 부분 변화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측면 부분은 거의 유사한 형태로 있고요. 측면 부분 다를 것 같으면 휠 디자인이 좀 더 변경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휠도 이제 알루미늄 색깔하고 투톤으로 이루어진 그런 휠이 되어 있고, 현재 이거는 이제 18인치 휠이 되겠습니다. 225 55R 18인치 타이어가 이제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건 옵션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스텝 패널이 이렇게 하나 더 있어서 탑승할 때 이제 최저 지상고가 상대적으로 많이 높기 때문에 어린이들이나 여자들이 탑승할 때 힘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밟고 탑승할 수 있게 해냈습니다. 알루미늄 패널로 있고 미끄러지지 말라는 이런 고무들이 이렇게 박혀 있는 상태입니다. 후면부는 기존에 있던 거와 비슷한 이제 디귿자 형태의 LED가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뉴 스타일이듯이 디자인이 좀 섬세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디테일하는 부분에서 약간 기교도 좀 들어갔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옵션 사항으로 들어간데요. 후면부에 이제 스키드 플레이트가 하나 더 들어가서 좀 더 색깔 투톤으로 되어 있어서 조화도 잘 이루어지고 SUV다운 모습을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플러 팁은 이제 듀얼로 이렇게 머플러 팁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트렁크를 열어보면은 차량의 최저 지상고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트렁크 역시 이제 짐을 실는 공간조차도 이제 꽤나 높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인이라면 짐을 싣고 넣는데 턱도 없어서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을 열어보면은 타이어 공기압 넣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플랫하게 되어 있어서 짐 싣고 하는 데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량을 잠깐 둘러보겠습니다. 실내 부분은 스티어링 휠의 변화가 큽니다. 스티어링 휠 위쪽에 있는 이런 디자인 변화도 크고요. 스티어링 전체적으로 디자인 변화도 좀 세련돼졌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딱 들어왔을 때 보이는 이렇게 강조되는 니은자 형태, 디귿자, 합쳐서 디귿자 형태의 디자인 포인트가 제법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도어 쪽도 이렇게 강조된 부분이 있고요. 크롬들을 좀 사용한 스피커 부분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하단부 크래시 패드 쪽도 지오닉 패턴이라고 해서 이런 패턴하고 기어노브 위쪽도 패턴을 같이 놨습니다. 도어 쪽은 이제 카본 패턴 비슷하게
이렇게 촘촘하게 바꾼 그런 디자인 패턴을 볼 수 있고요. 센터페시아 스크린 지니맵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지니맵 이게 터치 감각이 좀 안 좋은 게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응이 꽤나 느립니다. 그리고 트립 버튼이 이쪽에 와 있고요. 에어컨 공조 장치, 이제 휴대폰 정도 하나 놓을 수 있는 거, USB 있고요. 수납함이 있고요. 라이트는 이제 LED 라이트로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뒤쪽도 LED 라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 지원이 패턴들이 모여서 상당히 고급스러워졌다고, 실내는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나머지 부분 이제 약간 부드러운 소재를 좀 넣었고요. 딱딱한 이제 플라스틱 소재도 있으면서 더 고급감을 배가시켰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피니티 사운드 시스템이 이쪽 들어가 있는데, 2열 공간을 보면은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까 하면 2열 플로어가 플랫하게 되어 있습니다. 플랫하게 되어 있어서 중간 탑승자에게 이제 걸리적거리기 없는 이제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고요. 리클라이닝도 2열 시트 리클라이닝도 제법 많이 되는, 뭐 17도 정도까지 된다고 하는 장점이 있다고 쌍용차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이패스를 이용하실 경우 카드를 삽입하십시오. 스티어링 휠 왼쪽 부분에 이렇게 프론트라는 카메라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전방 카메라를 바로 동작시켜서 이 좁은 주차장 공간에서 빠져나올 때 뭐 후방 카메라로 후진하면 자동으로 변경되고요. 이렇게 전방 카메라가 이렇게 동작돼서 주차장 빠져나올 때 용이하게 바로 비춰주게 됩니다. 제법 편리한 기능입니다. 근데 달릴 때 고속으로 주행할 때도 이게 동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이렇게 동작해서 지하 주차장을 이렇게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도가 올라가면은 지금 한 20km 정도까지는 킬로미터 계속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전방 카메라가. 물론 경보도 같이 해서 계기판 클러스터에 앞쪽에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면서 카메라까지 같이 보여주니까 뭐 접촉사고, 가벼운 접촉사고 이렇게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주차할 때 파킹하는 지하 주차장 장소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카메라 해상도 화질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네, 계속 보여주게 되죠. 좀 속도를 한번 내볼까요? 약 30km 정도 속도가 되니까 자동으로 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차량은 틸팅이 되고요. 텔레스코핑까지. 틸팅, 텔레스코핑. 틸팅이 그렇게 많이 되는 건 아닌데, 틸팅이 되는 건, 틸팅 되고, 텔레스코핑. 이렇게 다 되는 스티어링을 가졌습니다. 맥시멈으로 꺾어서 보면은, 락추락을 한번 보면은, 여기서, 바퀴. 3.2 뭐 그 정도 3.2 정도 되는 스티어링 휠 락추락 조향비를 가졌습니다. 실내에서 가장 큰 변화가 스티어링 휠 변화가 가장 크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 변화가
기존의 쌍용 자동차에서 사용되던 스티어링 휠이 디자인도 별 볼 일 없었고 기능도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뉴 스타일로 바뀌면서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Y400 렉스턴 유해급 상위급으로 나올다고 하는 Y400 디자인하고 유사하게 바뀌었습니다. 좌우로 나눠져서 이런 버튼들을 많이 사용하였고요. 그래서 디자인이 많이 바뀌고 좀 상당히 세련되어졌는데, 이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스티어링 휠 모양이 아주 동그랗지가 않습니다. 두께가 여기는 제일 얇고 여기는 좀 튀어나왔고요. 뭐 걸리지 말라고 그런 부분이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그 밑에 아랫부분 정도는 굉장히 뭉툭하게 이렇게 튀어나왔습니다. 스타일은 잘 변했는데 이 동그란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아무래도 조금 좀 별로 그렇게 좋게 바뀐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 이렇게 어떤 특별한 기능성 목적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조금 울퉁불퉁한 두께의 디자인을 했어야만 하는지 하는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이렇게 뭐 볼륨이나 휴대폰 블루투스로 받을 때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크루즈 컨트롤이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세팅을 그냥 ON 하면은 계기판 오른쪽에 레디가 되고요. 오른쪽으로 셋 해서 위로 누르면 오토 크루즈 컨트롤에서 설정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토 크루즈 컨트롤을 해서 이용을 하면은 지금 오토 크루즈 컨트롤 세팅이 속도가 몇 킬로미터에 돼 있는지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계기판 앞쪽에 이런 형태로 돼 있다고 한다면 뭐 주행거리 어디서 설정 값이 돼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대략 짐작으로 트립셋 버튼을 동작해서 요 앞에 계기판에 있는 화면을 바꾼 다음에 속도로 봐서 이렇게 보고 약 한 지금 102 정도에 돼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많이 불편하죠. 간단하게 크루즈 컨트롤의 속도가 어느 정도에 돼 있는지 보여지기만 하면 될 텐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또 크루즈 컨트롤 세팅을 하다 보면은 속도를 줄이고 느리게 되는데 이렇게 한 칸씩 하면 한 번 줄여들고 뭐 한쪽 올리면 1km씩 속도가 올라가고 하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누르고 있으면 속도가 급격하게 증가되죠. 누르고 있는 동안만 되는 겁니다. 속도가 50씩 증가한다던가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좀 불편하죠. 할 때마다 이렇게 속도 1km씩 계속 올려야 되는 이런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주행하면서 주로 트립이나 이런 정보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트립 정보를 보게 되려면 클러스터를 주로 보게 되게 되고 공기압도 보게 되고 주행거리 A, B 뭐 이렇게 보고 연비는 어느 정도 나왔는지, 지금 연비가 고속주행을 한 100km 정도를 하니까 17.8 그 정도까지 막 급속도로 연비가 상승했습니다. 이 트립 보는 것을 오히려 이쪽 부분이나 이런데 클러스터에 뭐 버튼으로 동작하면 훨씬 좋을 텐데 이쪽 부분을 조작해야 되는 게 좀 생뚱맞죠. 이런 부분은 조금 이쪽 부분을 수정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행하면서 차량 히팅 장치 스위치가 이쪽 센터 콘솔 박스 너무 안쪽에 들어가서 조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버튼들은 앞쪽으로 꺼내두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 반응이 이렇게 약간 가볍습니다. 많이 무겁지는 않고요. 근데 반발력도 제법 있습니다. 반발력도 제법 있는데 이게
반드시 직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량을 이렇게 가볍게 잡고 주행하다 보면 차량이 조금씩 이렇게 왔다 갔다 살짝씩 그런 느낌이 좀 제법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지니맵을 쓰는데 지니맵 검색할 때 대부분 검색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비를 누르고 통합 검색 뭐 이런 식으로 누르게 되는데 반응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터치감이 진짜 안 좋습니다. 이거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CPU 속도를 좀 더 빠른 거를 채용하면은 이렇게까지 느리지는 않을 텐데 조금 답답한 젊은 사람들한테 좀 답답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드라이빙 모드는 이 버튼을 눌러서 파워, 노멀, 윈터 이렇게 순환해서 누를 때마다 변경돼서 세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파워 모드지 아니냐, 큰 차이를 이렇게 느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노멀이고요. 파워 모드입니다. 그렇게 스티어링 휠 감각이 이렇게 강해진다던가 이런 느낌은 별로 받을 수 없고, 엔진 사운드가 커진다던가 이런 느낌을 크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주행하면서 약간 도로가 평평하지 않은 도로 요철이 있는 데를 지날 때 그때 감각은 꽤나 부드럽게 충격을 흡수하는 것 같습니다. 쌍용차가 포란도시가 일반적으로 싱글 프레임 방식을 사용하는 에서 제작되는 차량인데 앞바퀴와 뒷바퀴 축에 또 서브 프레임을 하나씩 더 넣어놨습니다. 그 서브 프레임 때문에 더 안전성을 확보한다고 하고요. 또 그 서브 프레임 때문에 아무래도 충격이나 진동을 제법 많이 그 서브 프레임이 흡수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서브 프레임 때문에 노면이 안 좋은 상태에서의 그 충격이나 소음 정도가 대폭 감소됩니다. 꽤나 부드러운 승차감을 주게 되는 거라고 이제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 포란도시에 적용되는 이제 엔진은 EXDI 2.2L 디젤 엔진이 들어갑니다. 경쟁 모델로 쌍용차가 제시한 경쟁 모델이 투싼이나 스포티지 정도를 경쟁 모델로 내놨는데 상대적으로 배기량이 큽니다. 투싼 이런 데는 전부 다 1.7L 이렇게 점점 다운 사이징이 기본화돼서 들어간 엔진인데, 아쉽게도 좀 더 2L도 아니고 2.2L나 되는 배기량이 큰 엔진을 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진 출력은 178마력의 PS 178마력의 출력하고 최대 토크가 40.8kgm 정도의 이제 최대 토크를 발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최대 토크가 발생하는 시점이 이 EXDI 엔진이 LET라고 해서 Low End Torque에서 토크가 최대 토크가 발생하는 시점이 낮은 RPM에서 발생한다고 해서 LET 이렇게 엔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최대 토크가 1400에서 2800까지 약 1400 RPM에서 최대 토크가 플랫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주행해봐도 엔진 변속도 전부 다 2000 RPM 조금 상회한 데서 자동으로 변속하고요. 1500 RPM 정도만 넘어서면 크게 힘이 이렇게 웬만한 고속도로나 도심지 주행에서 힘이 부족하다 그런 느낌을 전혀 받을 수는 없습니다.
1500rpm만 넘어가서 주행만 하면은 뭐 굉장한 힘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 RPM에서 발생하는 최대 토크가 발생하는 엔진의 이점을 충분히 살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이제 만족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브레이크도 처음부터 좀 강하게 잡아주는 브레이킹 성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브레이크는 제법 믿을만하다고 여겨집니다. 일단 기본 세팅 자체가 처음부터 강하게 잘 잡히면서 꾸준히 이렇게 속도를 냈다가요, 뭐 브레이크는 뭐 아주 잘 잡아주는, 뭐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그런 느낌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변속기는 아이신제 6단 변속기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아이신 6단 변속기 수동 변속을 해봐도 지금 6단이 들어가 있는데요, 시프트 다운해서 이게 바로 변속이 되는 게 아니고 옆에 조그마한 토글 같은 부분으로 조절해서 해야 되는데, 익숙하지 않으면 좀 어색할 수는 있겠는데 나름 그냥 적응하면 뭐 빨리빨리 수동 변속을 할 수 있습니다. 변속도 아주 빠르게 잘 되고요. 시프트 다운, 시프트 업, 아주 빠르게 잘 된 아이신 변속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변속 타이밍은 뭐 나무랄 데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속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너링 할 때 차가 상대적으로 이 최저지상고가 제법 높기 때문에 기우는 정도가 제법 큽니다. 그렇지만 부드러우면서 강하게 잘 받쳐줍니다. 2014년에도 코란도시 이전 모델을 갖다가 트랙에서 주행한 적이 있는데요, 넘어질 듯 하면서 고속력에서 잘 넘어지지 않고 강하게 받쳐주는 그런 서스펜션을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주행하면서 웬만한 코너에서 약간 기울긴 하지만 어느 정도 기운 각도에서 그 이후부터 지탱해주는 서스펜션 강도가 제법 강합니다. 그래서 코너링 할 때도 높은 차체에 불구하고도 제법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이 기본적으로 가운데를 중심으로 자꾸 가운데로 향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서, 이렇게 어떤 도로가 기운 상태에서 굴곡이 많은 상태에서 직진 성능은 그다지 우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반발력이 자꾸 작용하다 보니까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차량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기울어서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속에서 주행할 때는 엔진 소음이 굉장히 이제 조용한 편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약간 노면이 불규칙한 데를 지나는데, 그 진동이나 이렇게 다가오는 소음이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돼서 오게 됩니다. 차량의 앞부분 바퀴 쪽하고 뒷부분 바퀴 쪽에 그 서브로 프레임을 하나씩 더 둔 게 굉장히 소음하고 진동 감소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EXDI 2.2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고속주행에서
2800 rpm 이전까지 최대 토크가 발생하다 보니까요. 초기에 강한 1400 rpm, 한 1500 이상부터 rpm, 지금도 한 2000 rpm 정도로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부터 좀 큰 힘이 발생해 가지고 3000 rpm 이전까지 큰 힘이 발생합니다. 이제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은 토크가 이제 급격히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ICN 6단과 결합해서 고속 주행할 때 100km 정도까지 제법 빠른 속도로 도달하고 140km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이제 주행이 빠른 속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140 이후부터 이제 10km 올리는 게 꽤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거의 그래서 160 이상부터는 속도 올리기가 무척 힘든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속주행에서 160 이상 놓고 다닐 일은 거의 없겠지만은 이제 그런 엔진 특성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일상적인 영역에서는 힘이 부족하다고 거의 느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도심지 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 80km 정도로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이 차가 출고되고 3100km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이 정도 주행 거리하고 감안을 하면은 80km 정도 속도에서는 제법 조용해야 되는데 시끄럽습니다. 호란도 C의 최대 단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진이 시끄러울 수라기보다는 아무래도 그 차음제 이런 거를 제법 많이 넣어서 엔진 소음이 들어오는 걸 좀 방지를 하도록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엑셀을 강하게 이렇게 밟으면 앞에 엔진 소리가 나기 전에 뒤에서 잡소리 비슷한 어떤 쇠가 진동에 의해서 나는 그런 잡소리가 이렇게 들리거든요. 엔진 소리야 부웅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정도 좋은 소리죠. 근데 그 잡소리가 들려서 그 가속감을 확 그 가속의 감성적인 품질을 갖다가 대폭 낮추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쌍용차가 얘기할 때 등장형 드라이브 샤프트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차량 엔진에서 나와서 앞바퀴를 돌릴 때 앞바퀴 좌측과 우측으로 나누는 드라이브 샤프트가 있는데 그 구동시키는 엔진의 힘을 바퀴에 전달하는 긴 막대기 같은 드라이브 샤프트가 왼쪽과 오른쪽이 동등한 길이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엑셀을 밟고 추월을 한다던가 할 때 안정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른 경쟁 모델 투싼이나 스포티지에는 이 등장형 샤프트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이 쌍용차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도 100 이상 올렸을 때 스티어링 휠의 이 감은 너무 가볍습니다. 이게 고속으로 올라갈수록 스티어링 휠이 제법 무거워야만 이게 커버를 할 수 있고 주행 성능을 더 높일 수 있는데 스티어링 휠이 속도가 100km 정도 넘어가면은 좀 더 무거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고속에서 스티어링 휠의 반발력이나 이런 감은 제법 이제 부드러워서 많은 속도로 올리기에는 파워 모드로 하고요. 파워 모드로 지금 주행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파워 모드 역시도 스티어링 휠이 좀 제법 가볍습니다. 최대 지상고가 높기 때문에 좌측, 우측, 롤링이 제법 있다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높은 최저 지상고에 의해서 발생하는 롤링이 제법 크다고. 차를 제어하기 힘들 정도 그 정도의 롤링은 아닙니다. 네, 급격한 코너가 이제 바로 앞에 전개되는데요. 차량이 좀 많아서 좀 속도를 좀 유지해보고 꽤 큰 코너링이어도 잘 받쳐주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이틀 동안 지금 주행을 한 165km 정도 도심지하고 고속도로, 간선도로 이렇게 다 해서 주행을 했습니다. 165km에서 180km 그 사이를 주행했는데요. 연비는 14.3 정도 나왔습니다. 중간에 굉장한 가속도 한번 했고, 고속도로에서 주행은 한 17? 이 정도까지 나오는 것 같고요. 일단 참고로 이틀 동안 주행하면서 나온 연비는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100km에서) 연비는 유지를 하게 되면은 약 20km까지도 나오는, 지금 보면은 20km 정도 상해에서 15km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RPM이 100km인데도 굉장히 낮게 유지됩니다. 1500 RPM 보다 좀 넘는 1600 RPM 정도를 100km에서 유지하기 때문에 고속연비가 제법 잘 나옵니다. 코란도시 뉴 스타일을 주행하면서 가장 불편했다. 불편한 건 역시 차량에서 발생하는 그런 잡다한 소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량이 고속으로 올라가거나 급가속을 할 때 발생하는 엔진 사운드와 섞여서 들리는 뒤에 이렇게 진동이나 떨림, 금속성의 떨림, 이런 부분이 주행을 제법 많이 이제 주행 감각, 어떤 주행 질감을 많이 감소시키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경쟁사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쟁사만큼 다운사이징된 엔진을 얹어야만 경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엔진을 얹어서 큰 차량 적당한 무게를 감안한다면 연비에도 좋고 보험료나 차량 구매할 때도 이점이 있기 때문에 호소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잘 맞추어서, 그리고 코란도 C하고 코란도 투리스모, 코란도 스포츠, 픽업 트럭 이렇게 세 종류로 코란도 이름으로 나는데, 기존의 옛날에 강한 이미지를 보였던 박스카 형태는 리얼 코란도라고 할 수 있는 박스카 형태, 이미 서울 모터쇼에서 2년 전에 XAV라는 박스카 형태의 컨셉카를 보여줬는데, 이런 모델도 같이 출시한다면 수요가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확고한 영향을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벌써 1983년부터 출시해서 코란도의 의미를, 코란도란 브랜드를 만들어 왔는데, 여기다 더 부가적으로 해서 코란도 의미를 더 각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